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상식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7월 시사상식 강의 두 번째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기사는요, 경제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고무줄 산정 논란, 심사 기준 바꾼다라는 제목이네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행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8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쌤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세 번째 기사로 분양가 고무줄 산정 논란 요걸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 최고 가격제라는 걸 함께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최고 가격제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각자 경제 주체들, 즉 가게와 기업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네들이 이점이라는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P스타라는 균형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봤을 때 이 가격이요. 너무 높아서 서민들한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좀 불편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딱 설정을 해서요. 어떻게? P 최고 가격이 이겁니다 라고 딱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자,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고 금액은 바로 여기가 된다라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 뭐라 그런다?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가격의 상한을 알려준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최고 가격제의 효과가 뭐가 있냐? 우선 첫 번째, 보시다시피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설정하면요. 생산자는 가격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생산을 아주 조금밖에 안 할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예전보다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생산자는 공급을 조금만 하지만 소비자는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거. 바로 뭐가 발생합니까?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요. 너도 나도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뭘 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 특징, 줄서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너무 줄을 서 있어서 그래서 이 줄 서는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면요. 즉 경제 주체들이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만 서 있으면 사회적으로 좀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배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뭐? 배급제가 시행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보시다시피 이런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요. 우리가 생산자가 지금 Q 생산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요. 이만큼 생산할 때 소비자는요. 아주 높은 금액까지 실제 낼 용의가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암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이런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고 가격제는요. 경제학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기름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유류가격 상한제도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 분야에서 마지막 기사 분양가 고무줄 산정 논란 심사 기준 바꾼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산업 분야의 세 가지 기사를 전체 다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뭐 볼 거냐? 사회환경 분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환경 분야의 첫 번째 기사는요. 이거네요. WHO 세계보건기구 게임 중독은 질병 선언. 국내 게임업계 반발 심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한번 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한 안건을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 기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WHO가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고 이번에 분류하게 됐는데요. 어떤 진단 기준이 있냐면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면요. 어떤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을 손상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게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질병, 게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질병으로 이 사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다른 관심사보다 무조건 게임이 우선시 되는 거. 이것도 역시 뭡니까? 게임 중독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 결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 사람 이제 게임 중독 질병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냐? 게임 중독 질병의 기준으로, 진단 기준으로 WHO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결국 그거죠. 대한민국은 굉장히 게임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런 모바일 게임이나 다른 어떤 특히 모바일 게임에 우리가 좀 특히 강하죠. 예, 컴퓨터 온라인 웹상의 게임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런 모바일 게임에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NC소프트 같은 것도 있고요. 넥슨 같은 경우도 넥슨도 지금 뭐 카트라이드나 뭐 이런 예전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양산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게임 왕국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강국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게임 업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런 강력한 반발의 의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검은 상주복을 입고 그리고 근조 리본을 달고 게임 산업이 죽었다라는 그런 표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좀 표출을 했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워낙 크고 이게 강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WHO 이 공고를요, 최대한 지금 안 받아들이고 좀 부정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정책을 펼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가지고 온 사회환경 첫 번째, WHO 게임 중독은 질병 선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사회환경 분야 기사 볼게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보시죠. 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주지방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고유정 피의자가 전 남편을 무참히 좀 아주 흉악하게 살해한 이 사건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사실 왜 이 피의자가 이러한 잔인한 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사실 정확한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그런 추측만 있을 뿐이고요. 아직까지 이 사람의 정확한 의도나 그런 범행의 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죠. 쌤이 그 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에 대해서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리 하도 많이 요즘 보고 있는 혹은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피의자 신상 공개는요. 2009년에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대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어땠냐. 그 강력범죄나 흉악범죄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국회에서 해당 규정이 좀 신설이 되었죠. 현재 신상정보 공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지금 공개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면 그럼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공개도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위원회 4명 이상은요. 각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나 혹은 교수 그리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요. 봤을 때 의학적인 소견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뭐 어때서 이래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개도 된다. 혹은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건 공개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상 공개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건데 그런 이제 남편을 이제 지금 보시는 그 고유정 씨가 그 피의자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정말 극악하게 이렇게 살해를 한 거였죠. 정말 요즘 우리가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각박해지고 있는 사회이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도시화가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진행됐다라는 증거겠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쯤은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바쁠수록 우리 좀 돌아가라라는 좀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참 그런 말이 가장 또 진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을 좀 급하게 먹으면 자꾸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면 더 조급해지고 또 사람이 또 성격도 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취업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거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길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쌤도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신 건강도 이제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환경에 두 번째 기사, 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요. 다음은 국제 외교 분야 첫 번째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국제 외교 분야 첫 번째 기사는요. 중국 장하성 대사 1대1로 참여 외교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1대1로는 해외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통해 주변국들을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다. 중국 서부의 시안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는 일대와 그 다음에 저장성과 푸젠성 등 연해 지역을 기점으로 바다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일로를 합친 말을 우리 1대1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쌤이 국제 외교 분야에서 이 1대1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1대1로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1대1로가 처음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를 했을 때 굉장한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1대1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아시고 1대1로 때문에 출범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1대1로는요. 이게 왜 1대1로라는 그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크로드가 뭐냐면요. 과거에 동양과 이 서양을 연결했던 그 무역을 했던 그 길을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실크로드, 과거의 그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건설을 해서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교역을 극대화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중국의 구상인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대1로는요. 말 그대로 1대 육상로드로 3개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로 해상 실크로드로 2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노선을 건설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2014년부터 추진해서요. 총 35년 동안 이 1대1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주석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완료 공사 이 지금 대규모 토목고 사업의 완료 예정 시기가 2049년이라고 예정이 되고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그 1대1로를 구성했던 가장 큰 어떤 목표가 뭐냐면요. 중국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데 대규모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의를 두겠다라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큰 의도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좀 많아요. 가장 큰 숨은 의도가 뭐냐? 1대1로라는 걸 한 가장 큰 숨은 의도가 뭐냐면요. 바로 중국이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1대1로는요. 저기 지금 사진에도 좀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맨 왼쪽 좌측이 어디냐? 유럽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저렇게 육상과 해상으로 어떤 수송로를 이렇게 완성을 해서요.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인도 쪽 이쪽을 함께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한 구상이기도 하고 굉장한 토목 사업이자가 대규모 건설 현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죠? 그렇죠. 미국이 완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거지 저기에 미국이 지금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대1로는요.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이요.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지껏 여러분 대규모 어떤 사업이나 국제기구는요. 누가 주도하냐면 항상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대1로 프로젝트는요. 누가 주도한 거냐?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주도하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당연히 자금도 많아야겠죠. 그래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게 뭐냐? AIIB라 그래요. 이게 뭐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요. 바로 이 AIIB가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금과 같은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초창기에 한 80개 국가가 막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대 부행장에 우리나라 초대 부행장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대1로 사업은요. 그 중국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영향을 아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대1로는 동양과 서양의 특히 중국 중심의 동양과 유럽 중심의 서양의 이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의 어떤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 질서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대1로 사업은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북한은 지금 그 개방을 통해서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1대1로 사업이에요. 왜? 1대1로 사업이 되면요.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요. 남한에서 이제 여러분 차를 끌고 여러분들이 유럽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이 북한과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의 위로를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만약 통일이 되면 바로 직접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대1로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현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1대1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는요. 1대1로 사업과 그리고 이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국제기구가 뭐였습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 AIIB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세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 시험에도요. 이 AIB나 1대1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 외교의 첫 번째 기사를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54억의 중국 암호화폐 사업가에게 낙찰되었다라는 기사네요. 한번 볼게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이벤트가 역대 최고가인 얼마? 약 우리나라 돈으로 54억 746만 원에 중국인 암호화폐 사업가에게 낙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의 5대 부자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매년 자기와 점심을 한 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경매에 붙여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고가의 그걸 가져간 사람과 함께 점심을 한 끼 먹는 그런 자선 뭐라 그럴까요? 상품을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위해서 이 지금 자선 경매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중국인이 이 지금 점심 한 끼 먹는 여기 이벤트에 낙찰이 되었네요. 여러분 워렌 버핏은요 오마이의 현인이라 그래서 워렌 버핏은 오마주의 그 자신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회사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인이라고 많이 불리죠.
세상의 통찰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마이에 항상 현인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워렌 버핏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눈덩이를 내가 만들어서 그걸 산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흘려 보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가장 그 키가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빠른 시간, 아주 이른 나이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자기한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한 중학교 때쯤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투자를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눈덩이를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이걸 산 밑으로 이렇게 굴려 보내면요. 눈덩이가 내려가면서 점점 다른 눈을 이렇게 뭉쳐가기 때문에 조그만한 눈덩이가 내려가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저 밑에 가면 이만큼 커질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 금융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스노우볼 효과라고 합니다. 스노우볼 효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그 복리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리 효과. 복리 효과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축하면요. 그럼 1년 뒤에 이자율이 10%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내 돈이 11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다시 또 그걸 10% 이자율로 1년을 또 놔두면요. 얼마가 되냐? 이제는 1년 뒤에 110만 원에 10%가 더해져서 121만 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원금에서 처음에 이자가 10% 더해져서 110만 원이 됐는데 이자 10만 원이 또 나중에 새끼를 까기 때문에 이자가 새끼를 놓고 또 새끼가 다시 이자를 통해서 또 새끼를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리를 통해서 이 덩치가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워렌 버핏은 내가 이른 나이에 빨리 복리 효과를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거기에 잘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요.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것보다 증권사로 혹시 그 취업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 누구냐면요. 워렌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책이 이름이 뭐냐면요.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뜻이 있어요.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이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썼는데요. 이 현명한 투자자는요. 증권사를 다니는 사람은 마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서를 모든 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는 것처럼 증권사를 다니는 사람은 마치 성서처럼 누구나 한 권씩 가지고 있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 철학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증권사 취업을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좀 증권사나 이런 금융권의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은요.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말고요. 여러분 제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화폐 전쟁, 그 화폐 전쟁도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서는요. 쌤이 생각했을 때 금융권에 들어가려면요. 아주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책을 꼭 사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 외교 분야 두 번째 우리 기사 워렌 버핏과의 점심 54억에 낙찰되었다. 요거 봤습니다. 다음은요. 북한 안보 분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안보. 백두산 3년간 지진 10번 발생, 분화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세계 지질과학자들이 활화산인 백두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그리고 영국 왕립학회는요. 5월 29일 영국에서 열린 제4회 한영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북한과 영국 과학자들은 최근 3년 동안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10번이나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 속의 민감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백두산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민족의 영산이죠. 굉장히 장엄하고 멋지고 수려한 그런 산세를 뽐냅니다. 근데 아직 이 백두산은요, 지금 여기 기사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활화산입니다. 지금 잠시 휴화산이죠, 휴화산.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화산이 완전히 화산 활동이 정지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화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 만약에 이 화산이 폭발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화산이 폭발하면 그 백두산 천지에 있는 저 물이요, 완전 넘쳐나서 아마 엄청난 홍수가 발생할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저게 아마 폭발하면요, 화산 분진이나 그런 것들이 막 그 재 같은 것들이 공중에 떠다닐 텐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요, 아주 큰 문제가 뭐냐.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에 그거는 뭐 수백 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엄청난 호흡기 질환에 많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름에 이게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요, 그 재가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아래쪽에서, 즉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위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러갑니다. 보통 봄, 가을에는 편서풍이 불지만요, 이렇게 그 여름철에서는요, 아래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 먼지가 이 바람을 타고 중국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아주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외교 분쟁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이런 그 분화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안보 분야에서 백두산 3년간 지진 10번 발생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안보 분야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은요. 다음은 이거 보겠습니다. 문화 미디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우디 성당 사그리다 파밀리아 137년 만에 건축 허가라는 내용이네요. 한번 볼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37년 동안 건축 중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시 당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게 됐다.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인 이 성당은 그동안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한번 여행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이걸 알 겁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에 대해서 알 거고요. 혹시 가보지 않은 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축물이 바로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누가 건축을 했죠? 그렇죠. 천재 건축가 누굽니까? 그렇죠. 천재 건축가 갑자기 이름이 그렇죠. 가우디였습니다. 가우디.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만든 거였죠. 이 가우디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가고요.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를 사실상 이 가우디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요. 바르셀로나는 딱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구.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렇죠. 메시가 있는 그 바르셀로나 FC라는 축구가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모든 가우디 건축물입니다. 이 두 가지로 거의 분류할 수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의 아주 아름다운 그 건축의 그 대부분을 이 바로 가우디가 만들었습니다. 가우디는 천재 건축가였죠.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그 소위 말하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이 철을 주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가우디는 이 철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재적으로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우디 건축에 3대 철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가우디 건축의 첫 번째 철학이 뭐냐면요. 자연을 항상 모방합니다. 가우디는요. 모든 건축물의 영감을 자연에서 아주 많이 가지고 와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우디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요.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우디의 건축물에는요. 곡선을 중심으로 그 건축물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우디의 두 번째는 곡선입니다. 철학이. 세 번째는 뭐냐? 가우디 건축물에는요. 항상 종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을 위한 건축물을 항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우디 건축의 3대 철학이 뭐냐?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자연, 두 번째가 곡선, 세 번째가 바로 종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우디는 모든 건축물에 이 세 가지의 철학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우디의 건축물 대표적인 거 보면요.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이게 뭐냐. 이게 까사 비센즈입니다. 까사 비센즈. 이게 까사가 스페인어로 무슨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까사 비센즈는요. 뭐냐? 비센즈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까사 비센즈 집인데요.
쌤도 실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갔을 때 이 건축물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가우디의 가장 최초 초창기의 건축물인데요. 이때는 가우디의 세 가지 철학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세 가지 철학이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곡선, 세 번째 종교, 이 세 가지인데요. 딱 보시다시피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 곡선이 빠져 있어요. 초창기 가우디 건축물에는요, 이 곡선에 대한 좀 건축의 양식에서 좀 곡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까사 비센즈는요, 요 건축물은 가우디의 초창기 건축물로 곡선의 영향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아주 화려하게 지금 색깔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페인트 칠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타일입니다. 타일. 타일을 조각조각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런 아주 독특한 형식의 건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지금 비센즈의 집이라는 말인 것처럼 비센즈라는 사람이 가우디한테 의뢰를 해서 그래서 만든 집입니다. 근데 비센즈가 그 사람이 어떤 그 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타일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우디한테 집을 의뢰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타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타일을 무한정 써도 좋다.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라. 그래서 가우디가 그 타일을 정말 무한정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한 양식이 나오게 됐죠. 이 까사 비센즈는 최근까지 그 비센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이 집을 최근에 그 스페인 당국인가 그쪽으로 이 집을 매매를 했어요. 팔았습니다. 뭐 대략 금액이 한 280억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 까사 비센즈가 바로 가우디의 가장 초창기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우디는요, 건축가로서 이렇게 의뢰인들의 집을 의뢰를 받으면요, 계속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건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거 이름이 까사밀라라고 합니다. 까사밀라.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사 비센즈. 뭡니까? 비센즈의 집. 그럼 까사밀라는 그렇죠. 밀라의 집입니다. 밀라의 집. 이 지금 밀라의 집은요. 지금 까사밀라 밀라의 집은요. 가우디의 3대 철학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을 모방한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건축물이 이렇게 지금 굴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파도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까만색 뭐가 이렇게 보여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바다에 있는 미역줄기 같은 그런 해조류를 표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지금 자연을 그대로 모티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 전체가 직선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우디의 두 번째 철학, 곡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하는 거 뭐야?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에 여기에 무슨 장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의 철학도 여기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까사밀라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돈을 내시면 충분히 안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에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에 집 중에 몇 개의 집은요, 관람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도 구경하실 수 있고, 여기 지붕에 있는 독특한 이런 모양들도 이게 지금 사실 굴뚝인데요. 이 굴뚝의 모양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모양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우디 건축물의 정말 뛰어난 백미 중에 하나인 건물이 까사밀라입니다. 그런데 이 까사밀라를 그 가우디가 건축할 때요. 이 당시 말 그대로 밀라의 의뢰를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이었어요. 이거 전에 뭐도 있었냐면요. 까사바티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쌤이 지금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 까사바티오도 아주 요런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까사바티오도 짓고 그 다음에 밀라가 또 의뢰를 해서 까사밀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우디가 최초에 이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건축의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최초에 설계를 했는데 밀라가 이거에 계속 딴지를 걸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우디랑 굉장히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다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그 가우디의 이런 그 건축에 대해서 밀라가 야, 내가 의뢰한 건축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 지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네한테 돈을 그 건축한 거에 대한 대금으로 돈을 줘야 될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잘못 지었으니까 오히려 네가 나한테 손해배상으로 돈을 줘야 돼라고 하면서 밀라가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냅니다. 그러면서 가우디랑 밀라가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그 과정에서 가우디가 완전히 염증을 느낍니다. 와, 진짜
이제 다시는 인간을 위해서 나는 건축하지 않겠다. 사람을 위해서 건축을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건축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 과정에서 가우디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결국에 가우디는요, 이 까사밀라를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개별 의뢰인, 인간을 위한 건축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우디가 어떻게 하냐? 나는 오로지 누굴 위해서 건축할 거냐? 10만을 위해서 건축할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가우디가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할 거다? 그렇죠. 10만을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은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실제로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가우디가요, 이 한 면만 사실 그 건축을 하고 가우디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면만 가우디가 만든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게 성서의 내용을 아주 조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37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고요. 이걸 빠르게 짓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성당은 그 관광객들의 그 관광 그 입장료의 수익금과 사람들이 그 헌금하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조금씩 지어서 이렇게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2028년인가요? 하여튼 2030년 이전에 이제 완공이 거의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바르셀로나 갈 기회가 있으시면요, 완공되기 전에 한번 가보시고 완공되고 난 후에도 한번 가보시면 아주 멋진 건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우디의 건축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네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 안 드린 게 구엘 성당도 가우디가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구엘이라는 사람이요, 가우디한테 의뢰를 합니다. 어떻게 의뢰를 하냐? 야, 부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타운하우스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줘봐 라고 해서 그 가우디가 만든 건데요. 이 구엘 공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가우디 특유의 그 3대 철학이 그대로 잘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자연을 잘 모티브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주 아름다운 곡선으로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세 번째, 종교관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그 당시에 구엘 공원은요, 어땠냐면 그 분양에 아주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타운하우스에 세 사람만 거주하게 되죠.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구엘이랑 구엘 친구랑 그리고 가우디, 이 세 사람만 여기에서 실제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구엘 공원도 여러분들 혹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까지 다 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두 번째 7월 시사상식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